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현종 때 예송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 기해 예송, 2차 예송, 갑인 예송. 그래서 효종의 정통성 문제 및 서인과 남인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2차 예송을 하면서 서인이 권력 타이틀 방어를 잃고 남인에게 정권 교체를 하게 되는데, 자, 현종 말기부터 숙종 초반까지 이제 남인의 전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숙종은 14살의 왕위에 오른 왕인데요. 우리 지금 흔하게 핫하게 핫한 영화 왕사남의 단종보다 2살이나 많았어요. 그럼 단종이나 숙종이나 둘 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조금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제 단종은 엄마 아빠도 다 죽고 권력 기반을 지켜줄 세력이 없었단 반면, 숙종은 14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살아있었고 숙종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해놨죠. 지난 인조와 현종 시기까지는 이런 붕당 정치의 성숙한 모습을 전개하면서 공론, 굉장히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건전한 토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변질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 완전 막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종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바로 다시 써볼게요. 붕당 정치의 변질, 환국이에요. 이 환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써볼게요. 잘 안 써지네요. 자, 황국. 황국이 뭐냐면 급변할 정치국, 이른바 급격한 정치 변동이란 뜻이고, 내용을 보면 왕이 내각을 자주 교체해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숙종이 천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올려 천기 내려, 백기 내리고 천기 내려, 백기 올리고 천기 올려, 이런 식으로 천백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서인과 남인을 왔다 갔다 경쟁시키고 교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왕권을 강화시켰다. 자, 이제 황국을 보면 총 세 갈래가 있는데, 자, 현종 말기부터 숙종 초기까지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숙종도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남인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전다고 했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왕한테 개기는 선 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식의 선 넘는 발언을 했느냐? 먼저 그 숙종한테는 세 명의 그 삼촌이 있었어. 이른바 삼복이라고 해서 복창군, 복평군, 복성군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삼촌이 있는데, 이 세 명이 너무나도 깝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왕이 아까 14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멍청하면 내가 좀 남인의 지지를 받아서 제껴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시 남인의 영수, 영의정인 허적이라는 사람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그때 비가 겁나 많이 왔나 봐. 그러면 지금처럼 뭐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하니까 집에 그 천막을 쳐야 되잖아. 그런데 이 천막이 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악이라 그래서 고래 기름을 바른 요 유악이라는 왕실 전용 천막이 있는데, 숙종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영의정 생일이라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잖아. 야, 이거 그 내 보물 창고 가서 이거 유학 좀 줘라라고 네시한테 말을 했더니 네시가 바로 말을 하는 거야. 이거 가져갔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숙종 입장은 빡치는 거지. 감히 왕의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가져가? 이것 봐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삼복의 편, 즉 세 명의 이 복참, 복선, 복평군이 반란, 역모를 하려고 하자 서인이 그걸 눈치채고 남인을 역모로 몰아서 숙종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이거 남인 새끼들이 저 삼복이랑 짝짝꿍 돼서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자 왕도 남인한테 너무 깝치는 게 불만이었고, 서인이 이런 역모 사건을 고변해 주니까 그걸 빌미로 남인을 날려버리고 서인을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경신년에 일어난 경신황국인데, 자, 여기서부터 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서인이 권력을 잡았잖아. 근데 서인한테도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송시열과 윤증을 각각 중심으로 당이 생성이 되는데, 송시열은 당시에 최고의 셀럽이었어. 최고의 명문가고. 그래서 노인 70, 80 세대라 그래서 노론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서인에서 분화된. 그리고 이 윤증이라는 사람은 송시열의 제자인데 소론이야. 젊은 4050. 근데 이들은 색깔이 명확히 달랐는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은 강경 남인이야. 남인 새끼를 다 때려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힘이 조금 딸리니까 척신, 외척들과 연합을 해야 돼라는 입장인 반면, 윤중은 뭔 개소리지? 남인들 중에서도 똘똘한 애들은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붕당 정치 핵심은 척신을 배제하는 건데 왜 척신이랑 같이 놀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둘이 갈라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회니십이라는 것도 한 몫을 했는데, 회덕이야. 지금의 대전.
네 이성이야. 지금의 논산인데 옛날엔 논산을 이성으로 불렀어요. 자, 숙종이 온천을 갔어. 경신왕국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산 지역이 온천이 유명하니까 갔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 송시현은 나이도 많고 자신의 집 대전 회덕에 있었다고. 그러면 왕이 아산까지 갔으면 이제 찾아가는 게 맞잖아. 그런데 이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이 디스를 한 거야. 왕이 근처까지 갔으면 찾아가야지. 버선발로 맨발로 찾아갔어야지. 안 갔네. 이거 문제 있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됐냐면 송시열의 송시열과 윤증이 아빠 윤성거는 찐친이었대. 근데 이 호란 때 젊었을 때 우리 왕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 다 같이 목숨 끊자라고 해서 서약서도 쓰고 인증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이 윤성거가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나 봐. 그래서 빤스런을 했대. 몰래 도망친 거야. 그래서 송시열이 저 짜치는 새끼 존나 찌질하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친구니까 지내고 있었고 이 윤성거가 자신의 아들 윤증을 송시열 찐친이고 당시 명문가고 셀럽이니까 보낸 거야. 제자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제지간을 맺고 지냈는데 윤성거가 죽은 거지. 죽자 이제 윤증은 아빠 절친이고 하고 스승이니까 송시열한테 가서 우리 아빠의 비문 양반 사대 보니까 죽을 때 그 쓰는 비석에 문장 좀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송시열이 진짜 가감없이 써준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찌질한 모습을 아유 난 이때 찌질하게 생각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님이지만 우리 아빠를 디스하니까 빡치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고 세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송시열이 거부를 했대. 이거 사실 맞잖아.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되면서 윤중도 빠쳐. 그래, 당신 이제 내 스승 아니야. 나 너랑 손절. 이러면서 이제 회의 시비가 됐고, 그러면서 송시열의 노론, 윤증의 소론으로 서인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숙종이 서인과 같이 또 손을 잡고 이제 짝짝꿍 하고 있었는데 이때 두 번째 황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689년 바로 기사년에 일어난 기사황국인데 또 숙종은 서인이 너무 깝치는 거야. 이게 왕권 강화시키라고 힘을 실어줬더니 지네들의 힘만 기울이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의 여자 바로 장희빈을 만나요. 장희빈을 만나고 장희빈과 러브한 사이에 그 낳은 아들이 바로 경종이었는데 이제 숙종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 난 자식에서 난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 그래서 경종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너를 내 다음 왕인 세자로 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야. 서인 입장에서. 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장희빈을 내 왕비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숙종은 왕비가 두 명이 있었어. 나중에 세 명 하게 되는데 먼저 결혼하고 천년두로 죽었던 인경왕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여자 숙종이랑 동갑이었는데 일찍 죽어 천년두로. 그리고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인현왕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에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에 나오는 그 인현왕후인데 인현왕후 멀쩡히 잘 있고 이 여자의 성씨가 민씨야. 민씨인데 또 서인 가문이었거든. 그래서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짝짝꿍하고 있는데 장희빈은 또 남인, 거기다 장희빈은 또 중인 신분이야. 역관. 거기다가 남인과 결탁이 돼 있는데 이 멀쩡한 왕비를 제끼고 중인 출신의 후궁을 왕비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서인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 중에서도 누가 대표였냐면 송시열. 이 송시열이 완전 거품 문 거야. 너 왕 미쳤니? 너 제정신이야? 내가 성리학 너는 좀 모르겠지만 난 좀 알거든.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숙종이 개빡친 거지. 뭐? 네가 아무리 성리학의 대가여도 왕인 나한테 뭐 잘 몰라? 이런 싹을 이러면서 너 용서할 수 없어. 나 내 뜻대로 간다. 야 남인 힘 실어줄 테니까 서인 다 몰아 제거해. 이래서 남인이 왕의 지지를 얻어서 서인을 완벽히 제거하고 당시 19살밖에 안 된, 14살 때 왕이 올랐다 그랬죠. 그런데 이 17, 8살인 이 어린아이가, 중고등학생인 어린아이가 88살의 노회한 정치인, 정치계의 거두인 송시열을 제거해버리면서 남인에게 정권을 주고 왕권을 강화시킨 그 두 번째 사건이 기사황국이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유통기한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숙종이 장희빈을 이제 잘 했는데 이 장희빈 역사서에 여자의 외모평이 잘 안 나는데 진짜 이뻤나 봐. 정말 코도 오똑 눈도 크고 되게 이쁜 지금으로 치면 김태희, 카리나급의 외모였는데 이쁜 애들이 질투도 많은가 봐. 이제 자꾸 막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꾸 정치에 간섭하고 이러니까 이제 숙종도 지치는 거야. 거기다가 다른 후궁한테도 왕이 이제 추파를 던지고 만나는데 너 왜 쟤랑 놀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 흔히들 연인들끼리 할 때 하는 그런 질투가 도에 지나치니까 숙종이 내쫓았던 자신의 원래 그 전 와이프 인현왕한테 편지를 써. 지금 유적이죠.
유물이죠. 그래서 인현왕후한테 한글로 쓴 편지나 한자로 쓴 편지가 있고 또 거기에 인현왕후도 답글을 해준다. 그러니까 막 숙종이 다시 막 녹아나는 거야. 아, 인현왕후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집에 오면 막 장희빈이 생 난리를 치니까 아이씨 안 되겠어. 사랑도 식었어. 근데 넌 너무 간섭질이 심해. 이러면서 세 번째 황국을 단행해요. 그게 바로 갑술 황국인데, 자, 숙종이 장희빈을 다시 내치고 다시 후궁으로 강등을 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면서 남인도 너무 깝치니까 서인들을 다시 힘을 실어준 거야. 그리고 숙종이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내가 죽고 나서 이거 장희빈이랑 남인이랑 짝짝꿍 돼서 내 아들 경종의 자리를 또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 아닐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사랑도 식었고 그러면서 서인의 힘을 실어주면서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을 재집권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랑했던 여자의 자식이라서 경종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장희빈이 자꾸 저주를 하는 거야, 인현왕후한테. 저주를 퍼부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인형에 칼 꽂고 막 저주하고 막 쥐 갖다 꽂고. 그리고 인현왕후가 자꾸 시름시름 알아.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장희빈의 짓거리인 걸 알게 된 거야. 있을 수 없지. 너 죽어라.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장희빈이 날 어떻게 줄 거야? 나 왕의 다음 차기 왕이 엄만데. 이러니까 숙종 입장에선 더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죽고 나서 이거 나라의 기틀을 망칠 년이구나. 이러면서 너 죽어라. 사약을 내린다. 당장 죽어라고 했더니 장희빈이 계속 거부하다 알겠어. 나 죽을게. 대신 나 소원이 있어. 뭔데? 내 아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해줘라고 해서 경종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숙종도 그래. 네 아들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니? 그래. 마지막 얼굴 보고 죽어라라고 했는데 장희빈도 아들 경종을 안고 경종도 이제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엄마 잘 죽어 뭐 이렇게 했지. 그러는 상황에서 장희빈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면서 경종의 그 남성의 상징적인 국보위로 남성의 그곳을 이제 막 쥐어뜬 거야. 그래서 막 경종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숙종이 빨리 내 아들 구해 이러면서 구출하는 그 과정에서 장희빈이 이제 그 자신 아들의 경종의 이제 거기를 빵 하고 터뜨리니까 경종 막 으악 하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서 결국 장희빈을 강제적으로 사약을 먹이면서 죽였는데, 이제 숙종이 마음이 이제 막 변심이 된 거야.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어서 최고였는데 이제 그것도 마음이 식고 거기다 경종이 그 사건 뒤로 일종의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 그리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고 있는데, 숙종이 무수리 최씨, 이른바 숙빈 최씨라 그러죠. 숙빈 최씨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연인군, 바로 영조가 되는,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낳게 되는데, 이 연인군은 경종이랑 너무 달라. 아빵 이러면서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또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이 오니까 막 너무 좋아 죽는 거지. 그래서 숙종이 가만 생각해 보는 거야. 나 제 왕하기도 싫은데 내 아들 경종을 왕위로 물려주고 싶지 않고 연인군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716년이 병신년이었거든요. 병신처분이라는 사건을 내려. 병신처분, 이게 뭐냐? 연인군을, 즉 영조를 이제 왕으로 올리고 경종을 폐위시킬 그런 계획을 노론이랑 짝짝꿍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오게 되는데, 숙종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죽게 돼. 그러면서 이제 경종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황국 끝났죠. 황국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냐면 경기갑, 앞글자를 따서 경기갑으로 외우면 조금 더 잘 외울 거예요. 어찌 됐건 세 번의 황국을 끝나고 숙종 죽고 그리고 경종이 왕위가 됐는데, 왕은 경종이 됐지만 이 연인군을 미는 세력이 바로 노론인 거야. 그리고 경종을 미는 세력은 소론인 거고. 그런데 소론은 별로 힘이 없고 왕은 경종이지만 모든 권력의 중추는 다 노론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서, 자, 위에 도표를 볼게요. 자, 황국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급격한 정치 황국, 정치 상황.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요 세 번의 황국을 겹치는데, 경신은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기사왕국은 서인에서 남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갑술왕국에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가는데, 이 갈 때도 어떻게 되느냐? 소론, 즉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 애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이 갑술왕국 때는 서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소론이었다. 그래서 경종이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히 핵심 계열은 다 노론이 잡고 있었고, 이 연인군, 경종은 이제 엄마에 의해서 이제 그 남성성이 아작이 났잖아.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었나 봐. 그래서 차기 후계자로 이 노론이 누구를 지지하게 하냐면 연인군을 해서 연인군을 세제, 우리 태종 이방원처럼 정종의 그 동생으로 차기 왕권을 계승하는, 그래서 연인군을 이제 세제로 올리다 보니까 경종도 정적이면서 불안한 거야. 그런데 경종도 마지막 대승적 차원에서 아빠 숙종대왕 자식에서 낳은 자식이랑 나랑 연인군밖에 없는데 쟤를 제끼면 어떡하겠나 이러면서 그냥 봐줬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론 입장에서는 이 노론들이 자꾸 연인군을 등에 메고 깝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 제낍시다.'라고 해서 경종도 한번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종 때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이 바로 신축환국 그리고 이민옥사라고 그래서 경종과 소론이 노론 세력을 다 제거한 사건이에요. 일종의 경고를 준 거지. 그런데도 결국에 이 연인군이 이제 세제가 되었고 이제 형을 위해서 형이 잘 아프고 그러니까 게장과 곶감을 줬는데 그거 먹고 탈이 나서 결국 죽고 그 뒤를 이제 연인군이 21대 영조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건 다음 시간에 영조와 정조의 탕평치 할 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붕당 정치에 아까 말했던 대로 변질이 일어나는데 그 변질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바로 일당 전제화예요. 즉, 한 놈만 살아남기겠다라는 거지. 이전 인조와 현종 때는 공론, 즉 상호 비판 견제가 가능해서 건전한 토론이 됐는데 이젠 그딴 게 없다니까. 내가 살려면 제일 죽여야 돼.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대 분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탄압하면서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차지하면서 정치를 주도했는데 이것도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집권 세력의 권력 독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왕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는 거야. 왕이 계속 문제까지도 개입을 했다니까. 경종한테도 노론 애들이 야, 너 왕 다음 후계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연인군 갑시다. 연인군을 그냥 왕세자로 하고 차기 왕권 줍시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자 숙종 말기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숙종 스스로가 황국 정치를 했다고 그랬잖아. 서인 내려와 남인 올라와 남인 내려와 서인 올라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탕평론 즉 탕평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대두됐다는 거지 영조와 정조 때처럼 실제 정책을 한 게 아니다. 탕평론 이야기만 언급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숙종과 경종 때까지 왔는데 이 붕당은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해줬지만 붕당의 분화는 네 번 분화해서 8개의 당이 생성되는 즉 동인과 서인이 생겼죠. 그리고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이 생겼죠. 그리고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이 생겼죠. 그리고 영종조 시대에 가면 시파와 벽파 즉 미리 말해주면 시파는 친정조야. 정조를 지지하는 벽파는 반정조야. 즉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여당 여기가 야당 그래서 동, 서, 남, 북, 노, 소, 시, 벽 4번 분화해서 8개 당이 생성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와 군사 제도의 변화가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숙종은 이렇게 요런 정책들만 한 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산성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증축을 하고요. 세종 때 그 영토를 확장한 사군 육진의 사군이 세조 때 폐지를 하거든. 그런데 다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없앴던 군을 다시 일부 복설하고 그리고 안용복 우리 지난 시간에 영토 분쟁할 때 배웠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인한 동시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해서 국경선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상평통보 이른바 우리 조선시대 엽전 있죠. 엽전을 주주해서 유통하기도 하고 또한 대동법 광해군 때 시작해서 경기도에서만 하던 걸 효종 때 청도와 전라도까지 확대했고 이제 숙종 때 와서는 대동법 함경도와 그 평안도 국경 지역 빼놓고는 전국에 다 실시를 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군역에 대한 이제 군대 가는 문제점, 이런 세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런 시도가 나중에 영조 때 균역법으로 실시됐다는 점. 그리고 사상적, 문화적으로는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 그래서 이대왕 정종이 원래 묘호가 없었어요. 원래 이름은 공정왕이었어. 그런데 정종도 정식적인 2대 국왕이다라고 해서 정종이라는 타이틀을 줬고 단종 원래는 노상군으로 강등됐는데 이제 단종이라는 묘도 추증해줬고 그리고 자신의 증조부 소현세자 빈의 강씨도 복위 신원을 복구해줬고 그리고 단종과 같이 사육신의 그 명예도 복관해줬으면서 또 이 숙종이 이순신 빠돌이였어. 나중에 정조가 더 빠돌이긴 하는데 이순신 추모를 위해서 현충사까지 건립을 하는 등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들을 한 것도 숙종시대 업적이니까 나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서를 간단히 하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 숙종 때라고 할게요. 숙종 때 정책, 정치, 외교, 군사 이게 뭐냐? 자, 그 국경지역 강화,
국경지역 강화도 있고, 그리고 안용복에 울릉도, 그리고 독도 주권 확립,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백두산 정계비, 정계비 건립으로 국경선 확립, 국경선 확립.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대동법 완성이에요. 대동법 완성. 그리고 상평통보 주조해서 유통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화폐 쓰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사회적으로는 이른바 균역법의 토대 마련, 균역법 실시에 토대 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아까 말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단종, 묘호, 추증. 다시 할게요. 정종, 단종, 묘호, 추증. 왕의 이름을 설립했다는 거. 그리고 이순신의 현충사 건립 등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와 군사 제도를 보면, 자, 의정부가 원래 육조 체제였잖아요, 조선은.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나가리가 돼. 그러면서 육조는 비변사, 즉 이 비변사회 하위 구조로 변달했고, 3사 이거 언론기관,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기구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변질돼서 그냥 자기 붕당의 세력을 하는, 유지를 하는 그런 기구였다. 그래서 비변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변사의 기능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임시기구였다니까. 그런데 양란, 외란과 호란,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로 전환되고 국정 최고기구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 또는 선생님이 도당이라 그랬죠.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도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 전기 5위 체제, 이른바 5위제 5개 군부대가 있었는데 붕괴됐다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5군영이에요. 이 5군영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도표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훈련도감, 삼수병이야. 포수, 살수, 창수 이렇게 다 3개 군대고, 직업군인. 원래 조선의 군인은 병농일치였지만 이제는 완벽한 직업군인 체제였다. 그리고 어영청, 왕실부대고 인조대 설치해서 효종대 강화했고, 총융청,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그리고 수어청, 한강사령부, 그리고 금이영, 숙종 때 만들어진 마지막 5군영의 부대로서 왕실부대 및 수도방위군인데, 자, 금이영을 뺀 나머지 군 부대들은 그냥 수도 방어에 핵심적이야. 그런데 요 금이영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왕실 호위에 더 중점을 둔 부대다. 이게 5군영이 중앙군이었다.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냐? 앞글자를 따서 훈어, 총수금, 훈화, 총수금해와 훈련동안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외우면 더 깔끔해질 겁니다. 지방군은 어떻게 운영했느냐? 바로 속오군인데요. 진관체제를 복구해요. 원래는 재승방약이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서울에서 각 지방의 전쟁터로 보내는 거야, 장수를. 그래서 그 장수가 그 지역에 모인 군인들을 데리고 지휘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그 지역으로 온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그래서 또 터진 게 있으니까 진관체제를 복구해. 우리 진관체제 배웠죠? 즉, 그 지역의 자전자수,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이 소고군은 양반에서 천민평성, 이른바 병농일치야. 모든 사람들이 나라 지키는데 계급이 어디 있어. 그래서 다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양반들 나 어디 감히, 우리가 최고 계급인데 저런 쌍것들이랑 있느냐. 양반 탈주. 그러다 보니 중인들도 탈주, 평민들, 특히나 천민이랑 더 있기 싫어하죠. 백정대가 놀기도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 이래서 천민들만 남아서 천예군화가 돼요. 천민들만 남은 군대. 그런데 천민들 중에서도 돈 많은 애들이 있어요. 또 돈을 납부하고 군대를 안 가는 수포군화. 이렇게 되면서 이 소고군도 변질되게 되었다. 자, 위에 도표를 보면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요 비변사, 지금 중종 때부터 시작해서 고종 때까지 쭉 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 도표를 해보면 왕권을 약화를 초래해요. 왕권 약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왜? 비상시국에 만들어졌지만 왕을 견제하긴 거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다른데, 바로 붕당 정치 때랑 세도 정치 때가 달라요.
자, 이 북당 정치 때는 특정 집권 북당, 즉 권력을 잡은 붕당이 선생님 다시 써볼게요. 집권 붕당이 비변사의 고위 관직, 즉 모든 자리를 독점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면,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 우리 배우겠지만 바로 안동 김씨, 풍량 조씨 이런 특정 가문이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독점해서 정치를 주도한다. 그래서 비변사는 붕당 정치 때랑 세도 정치 때 그 주체 세력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 선생님이 여기 말했던 것처럼 고종 때 비변사를 폐지하죠.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거긴 한데 고종 때 폐지를 해요. 그래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즉 비변사 때는 정치와 군사를 한 군데서 다 하다 보니까 고정이 돼서 문제점이 생기잖아. 그런데 이제는 폐지를 해서 정치는 의정부 그리고 군사는 삼군부라는 데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그리고 요 오군영도 설치를 하는데 훈련동안 어영청, 총류청, 수어청, 금영이라 그랬죠. 각각 여기 선생님이 써놨고,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였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구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민들만 남아서 천예군이었다. 자, 오군영은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어요. 왜? 서인이 인조반정을 하면서 군사 기반, 훈련도감, 그리고 인조 정권 수립하고 나서 총용청, 어영청, 수어청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요렇게 금이영,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용청 이렇게 만들면서 권력 기반을 유지했는데, 이 서인 정권이 군사 기반을 쫙 가지고 있으니까 왕한테 개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영조 때 개혁하려고 했지만 영조는 서인, 그것도 노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다 보니 군사 개혁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정조가 서인, 그것도 노론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장룡경을 만들면서 이런 서인 정권의 군사 기반인 오군영을 통제하고 약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황국 정치, 그리고 경종 초의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이런 숙종의 황국 정치에서 빚어진 혼란, 일당 전제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 군사 구조인 비변사와 오군영 체제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혼란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수업으로 노력할게요. 그러면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